칠흑 같은 어둠이 한양의 밤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김진사 댁의 안채 깊숙한 곳에서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사랑채 별당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비단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한양 바닥에서 그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 불릴 정도로 빼어난 미색과 기회를 자랑했던 기생 월향은 이제는 기생의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양반가의 소실로서 단아한 옥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먹이를 노리는 살모사의 그것처럼 서늘하고도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입술에 붉은 연지를 찍어 바르며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기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방금 전까지 김진사의 품 안에서 보여주었던 그 순종적이고 애교 섞인 웃음과는 전혀 다른,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형상과도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월향은 자신의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들어 거울 표면을 천천히 훑어내렸고, 그녀의 입에서는 나직하지만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서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시작이다. 이 집안의 기와 한 장, 숟가락 하나까지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잘난 안방마님 윤씨가 피눈물을 흘리며 이 집 대문 밖으로 쫓겨나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 두고 보라지. 월향이 촛불을 훅 불어 끄자 방안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해버렸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며칠 전 화려한 꽃가마를 타고 이 집 대문을 들어서던 순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햇살이 따사로웠고 김진사 댁의 마당에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한다는 들뜬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월향의 가마가 대문을 넘는 그 순간, 그녀는 안채 마루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던 윤씨 부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질투나 분노가 아닌 그저 가문을 위해 남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여인의 체념과 연민이 섞인 눈빛이었는데, 천한 기생 출신인 월향에게는 그 고고하고 기품 있는 태도 자체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반드시 짓밟아버려야 할 오만함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가마에서 내리는 월향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굳게 맹세했었다. 내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사내들의 놀이개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가지고 놀 차례다. 네가 가진 그 고상한 혈통과 명예가 내가 가진 이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도끼 어린 집념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김진사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월향의 젊은 육체와 교태에 빠져 헤어나올 줄을 몰랐고, 밤마다 별당을 찾아와 그녀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으며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곤 했다. 월향은 그런 김진사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겉으로는 세상둘도 없는 현숙한 여인인 척 온갖 가머니설을 속삭였지만, 속으로는 늙고 추한 늙은이의 욕망을 받아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며 구역질을 삼키고 있었다. 그녀가 김진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그가 가진 막대한 재산과 곳간의 열쇠, 그리고 안방마님이라는 지위였기에 그녀는 밤새도록 김진사의 비위를 맞추며 그의 혼을 쏙 빼놓는 기술을 발휘했다. 나리. 소첩은 나리의 그 깊은 학식과 인품에 반하여 이 비천한 몸을 의탁하게 되었사옵니다. 부디 소첩을 어여삐 여기시어 죽는 날까지 나리의 곁에서 시중들게만 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월향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김진사는 넋이 나간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의 대소사를 논의할 때조차 윤씨 부인보다는 월향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월향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말끔하게 단장을 하고 안채로 건너가 윤씨 부인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는데,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공손하고 예의가 발라 집안의 하인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윤씨 부인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온화한 미소로 월향을 맞이하며 첩실인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고,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몸은 좀 괜찮은가? 자네가 들어와서 서방님께서 저리 좋아하시니 내 마음도 한결 놓이네. 앞으로 자매처럼 의지하며 지내세나 라고 덕담을 건넸다. 하지만 월향은 윤씨 부인이 건네는 찻잔을 두 손으로 받쳐 들면서도 그 찻잔 속에 독이라도 들어있는 양 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윤 씨 부인의 그 너그러운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멋대로 단정 지으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자매처럼 지내자고 천안 기생 출신 첩실과 양반집 규수가 어찌 자매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저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멸시를 내가 모를 줄 알고 네가 언제까지 그 우아한 척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월향은 짐짓 감격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마님, 소첩같이 천한 것을 이리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마님의 그 넓으신 아량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소첩이 손발이 닳도록 마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안방에서 물러나온 월향은 곧바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행랑어멈과 젊은 참모들이 아침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월향은 소매자락을 걷어붙이고 부엌길이라도 거들 기세로 다가가 참모들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며 미리 준비해둔 값비싼 놀이개와 분첩을 슬쩍 쥐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머, 언니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낯설고 물정 모르니 언니들이 많이 좀 가르쳐주세요. 이건 제 작은 성인이 받으시고요.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며 멸시만 받아오던 참모들은 진사댁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젊고 예쁜 소실이 자신들을 언니라 부르며 귀한 물건까지 챙겨주자 단번에 마음을 열고 월향을 칭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별당 아씨께서는 얼굴만 고우신 게 아니라 마음씨도 비단결 같으시네. 아며, 우리 같은 아래 것들을 이리 챙겨주시는 분은 이 집안의 아씨밖에 없을 거예요. 월향은 그들의 칭찬을 들으며 수줍게 웃어 보였지만 그 눈빛 뒤에는 이들을 이용하여 윤 씨 부인을 고립시키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하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야말로 집안의 정보를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기방 생활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안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월향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과 이간질의 결과물이었다. 월향은 김진사가 퇴청하여 돌아올 때마다 윤 씨 부인의 사소한 실수들을 교묘하게 부풀려 이야기하거나 윤 씨 부인이 하인들을 너무 엄하게 다스려 인심을 잃고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은연중에 흘리곤 했다. 날이 오늘 마님께서 부엌대기 아이 하나를 크게 혼내시어 그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사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 큰 잘못도 아니었는데 마님께서 요즘 심기가 불편하신지 아랫사람들에게 좀 가혹하신 듯하여 걱정입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월향의 교태 섞인 하소연이 반복되자 점차 윤 씨 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게 변해갔다. 그는 윤 씨 부인이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이라 오해하게 되었고 안채에 들러 윤 씨 부인을 만날 때마다 부인은 덕이 부족하여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소홀함이 많소. 어찌 그리 옹졸하게 구는 게요. 라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 영문도 모른 채 남편에게 꾸지람을 듣게 된 윤 씨. 부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지만 천성이 순하고 어진 탓에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사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월향은 본격적으로 윤 씨 부인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첫 번째 계략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몰래 처소를 빠져나와 뒤뜰 장독대로 향했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부엉이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월향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정체불명의 붉은 가루가 든 작은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기방에 있을 때 알게 된 묘한 재주를 가진 무당에게서 거금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섭취하면 시름시름 앓게 되지만 의원조차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독초 가루였다. 월향은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음을 확인한 뒤 윤 씨 부인이 평소 즐겨 마시는 식혜단지를 찾아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는 그 붉은 가루를 남김없이 털어넣고 나뭇가지로 휘휘 저어 흔적을 없앴다. 이제 곧 이 집안의 안주인은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척하며 나리의 신임을 더욱 굳건히 하고 결국에는 병약한 부인을 대신해 곳간 열쇠를 손에 쥐게 되겠지. 월향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뚜껑을 덮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뿐한 걸음으로 자신의 별당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점심, 윤 씨 부인은 평소처럼 점심상을 물린 후
시원한 식혜, 한 사발을 들이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안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의원을 부르러 달려가는 동안 월향은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쓰러진 윤씨 부인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마님, 이게 대체 무슨 병고입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마님 월향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조차 그녀의 충심에 감동하여 눈물을 훔칠 정도였다. 급히 달려온 의원이 윤씨 부인의 맥을 짚어보았으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고 김진사는 창백하게 질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월향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김진사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 의원조차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 이것은 필씨 집안의 부정이 탔거나 누군가 마님을 해하려는 저주를 건 것이 아닐지요. 제가 듣기로는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하는데 그를 불러 굿이라도 한판 벌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진사는 평소 무속신앙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나 아내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위급한 상황인지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월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월향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무당을 집안으로 불러들였고 요란한 방울 소리와 함께 구판이 벌어지자 무당은 작두 위를 펄쩍펄쩍 뛰며 괴이한 공수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에이구, 챔챔 집안에 뱀 같은 년이 들어와 주인을 물어뜯으려 하는구나. 하지만 그 뱀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아. 다만 안방마님의 기가 너무 쇠하여 헛것이 들었거나 전생의 업보가 들이닥친 것이야. 무당의 말은 교묘하게 모호했지만 듣는 이들로 하여금 윤씨 부인의 부덕함이나 운명적인 불행을 탓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월향은 무당의 구판이 끝난 뒤 은밀히 무당에게 두툼한 돈주머니를 찔러주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속삭였다. 수고했네.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마님의 베개 밑이나 장롱 속에서 흉물스러운 물건이 나오도록 해야 자네나 나나 뒤탈이 없을 것이야. 윤씨 부인은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다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몸은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거동조차 힘든 지경이 되었다. 월향은 그런 윤씨 부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병구안을 자처했는데 겉으로는 탕약을 다리고 몸을 닦아주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탕약의 기력을 떨어뜨리는 약초를 조금씩 섞어 윤씨 부인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었다. 윤씨 부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월향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내 자네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마. 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월향은 윤씨 부인의 앙상한 손을 잡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래. 평생 잊지 말거라. 네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도 내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어줄 테니. 라고 차갑게 비웃었다. 월향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각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완벽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오직 한 사람, 윤씨 부인이 시집올 때부터 데리고 온 늙은 유모만이 월향의 눈빛에서 풍기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유모는 월향의 안방을 드나들 때마다 매의 눈으로 그녀를 감시했고 월향이 가져오는 탕약 찌꺼기를 몰래 모아두거나 월향이 만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등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유모는 월향이 들어온 이후로 집안에 끊이지 않는 우환과 마님의 갑작스러운 병환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언젠가 월향의 여우 같은 꼬리를 잡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월향 또한 유모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기에 자신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이 늙은 하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저 늙은이가 눈치가 백단이로구나. 내 계획을 눈치채고 사사건건 감시하려 들다니. 마님을 치기 전에 저 늙은이부터 먼저 손을 봐야겠어. 도둑 누명을 씌워 쫓아내거나 아니면 아예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월향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김진사 댁의 평온한 겉모습 아래에서는 목숨을 건 소리 없는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관아의 업무를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는데
안채로 들어서던 중 월향의 처소 쪽에서 들려오는 낯선 사내의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의아한 마음에 발소리를 죽이고 별당 창가로 다가갔는데 방 안에서는 월향과 어떤 남자가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라버니, 이번 일만 잘 성사되면 우리 둘 다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그 곰 같은 안방마님은 이제 거의 송장이나 다름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굵고 거칠었는데, 그래. 내 솜씨야 내가 잘 알지. 하지만 김진사라는 양반이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닐 텐데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라고 대답했다. 김진사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고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려 했으나 문득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장을 확실하게 덮쳐야 한다는 이성이 작동하여 간신히 화를 누르고 물러섰다. 하지만 김진사는 꿈에도 몰랐다. 방 안에서 들려온 오라버니라는 사내가 사실은 월향이 고용한 연기자였으며 월향이 김진사가 일찍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일부러 꾸민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월향은 김진사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고 자신의 가짜 약점을 노출시킴으로써 오히려 김진사가 자신에게 더욱 집착하고 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김진사가 물러간 것을 확인한 월향은 방 안에 있던 사내에게 눈짓을 보내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됐어. 나리가 들었으니 이제 나를 의심하기는커녕 내가 다른 남자와 내통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나를 더 감시하고 곁에 두려 하겠지. 남자의 질투심만큼 이용하기 쉬운 것도 없거든. 사내는 월향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며 뒷문을 통해 소리 없이 사라졌고 월향은 다시 단아한 첩실의 모습으로 돌아와 김진사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진사는 월향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무언가 말할 듯 말 듯 망설였지만 월향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맑게 웃으며 김진사의 수저에 반찬을 올려줄 뿐이었다.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월향의 첫 번째 계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고 김진사 댁의 운명은 마치 폭풍우 속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월향은 잠든 김진사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다음날 실행할 더욱 잔혹하고 결정적인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 진짜 비극은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김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로 까마귀 떼가 날아들어 불길하게 울어대기 시작한 것은 월향이 들어온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부터였는데 밤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괴소리가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담장을 넘어와 집안 사람들의 단잠을 깨우곤 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10년 묵은 구렁이가 담장 밑에 둥지를 틀었다느니 억울하게 죽은 원기가 집에 붙었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김진사는 밤잠을 설쳐 눈밑이 검게 죽은 채로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 늘어갔다. 이러한 집안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틈타 월향은 더욱 교묘하게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갔는데 그녀는 밤마다 공포에 질린 척하며 김진사의 품에 파고들어 가춘푼 몸을 떨며 속삭였다. 나리, 소첩은 밤마다 들려오는 저 곡소리 같은 바람소리에 무서워 잠을 이룰 수가 없사옵니다. 필시 이 집안의 서러운 원한을 품은 기운이 맴돌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니 부디 집안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롭기 그지없었으나 김진사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매는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집안에 드리운 불길한 그림자는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고 어느 날 아침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던 여종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우물 안에는 머리가 잘린 닭 한 마리가 붉은 피를 흘리며 둥둥 떠 있었던 것이다.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김진사 또한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마당으로 뛰쳐나왔으나 범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월향이 한밤중에 몰래 하수인을 시켜 꾸민 짓이었으나 그녀는 누구보다 더 놀란 척하며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며 김진사의 소매를 붙잡았다. 나리, 이것은 예사일이 아닙니다.
우물에 부정을 타게 하다니. 이는 집안의 대를 끊어놓으려는 악독한 저주가 분명합니다. 어찌하여 덕망 높으신 나리의 댁에 이런 끔찍한 병고가 연이어 일어난단 말입니까? 월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김진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는 점차 이 불행의 원인이 자신의 부덕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적인 소행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월향은 자신이 미리 섭외해둔 무당을 다시 한번 집안으로 불러들일 명분을 얻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욱 요란하고 거창한 구판을 벌여 집안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속셈이었다. 화려한 무복을 입은 무당은 진과 꽹과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마당을 휘젓고 다녔고, 작두 위에서 펄쩍 뛰며 거품 섞인 목소리로 신탁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놈들아,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느냐. 안방 깊숙한 곳에서 검은 도끼가 피어올라 집안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구나. 그 도끼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생긴 묵은 원한이니라. 무당이 가리키는 손끝은 교묘하게 안채, 즉 윤씨 부인이 기거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과 김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로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다. 병석에 누워 거동조차 힘든 윤씨 부인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굿소리에 가슴이 옥죄어오는 고통을 느꼈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조상님께 집안의 평안을 비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절망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무당은 구판이 절정에 달하자 갑자기 눈을 뒤집으며 안채의 장독대로 달려가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붉은 부적과 바늘이 꽂힌 지푸라기 인형이 발견되었다. 인형의 가슴에는 김진사의 사주단자가 적혀 있었고, 이를 본 김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누가 감히 가장인 나를 저주하려 이런 흉측한 물건을 묻어두었단 말이냐? 김진사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울렸고, 무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이것은 여인의 한이 서린 물건이다. 지아비의 사랑을 잃은 여인이 질투에 눈이 멀어 지아비를 병들게 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비방이니라. 모든 정황이 자연스럽게 윤씨 부인을 향하도록 짜여진 완벽한 각본이었지만,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김진사의 귀에는 무당의 말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들려왔다. 월향은 옆에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김진사를 부축하며, 설마하니 마님께서 그러셨을 리가 없사옵니다. 필시 누군가 마님을 모함하려 꾸민 짓일 것입니다. 라고 옹호하는 척했으나, 그 말은 오히려 김진사로 하여금 오죽했으면 첩실이 본처를 감싸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윤씨 부인에 대한 의심을 더욱 굳히는 결과를 낳았다. 그날 밤, 김진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병석에 누운 윤씨 부인의 방으로 들이닥쳤는데,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연민이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배신감과 증오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부인네가 부인에게 무엇을 그리 섭섭하게 했기에 나를 저주하고 집안에 이런 사달을 일으킨단 말이오. 저 장독대에서 나온 흉물이 정녕 부인의 짓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소. 진사의 호통에 윤씨 부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쇠약해진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게만 들릴 뿐이었다. 나리,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소첩이 어찌 하늘 같은 나리를 해하려 하겠습니까? 이는 모함이옵니다. 제발 소첩의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윤씨 부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길에도 불구하고 김진사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고, 그는 차갑게 돌아서며 뱉어내듯 말했다. 내 오늘 일은 일단 덮어두겠으나 앞으로 집안에서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오. 쾅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남겨진 윤씨 부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에 소리 없이 오열했다. 하지만 월향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니, 그녀는 윤씨 부인이 아직 안방마님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고, 이번에는 윤씨 부인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진사가 가장 아끼는 고가의 자개함 속에 보관된 집안의 비상금과 폐물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 김진사가 외출하고 안채가 비어있는 틈을 타 몰래 안방에 잠입했다. 월향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자개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금비녀와 은가락지, 그리고 꽤 많은 양의 엽전 꾸러미를 자신의 품속에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도둑질의 스릴과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훔친 물건들을 챙겨들고 윤 씨 부인의 곁을 평생 지켜온 늙은 유모, 즉 행랑어멈의 방으로 은밀하게 향했다. 행랑어멈은 윤 씨 부인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월향의 정체를 의심하는 유일한 인물이었기에 월향은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을 동시에 제거하려는 일석이조의 계략을 꾸민 것이다. 행랑어멈이 부엌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월향은 그녀의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반다지 깊숙한 곳에 훔친 패물과 돈을 숨겨두고는 마치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김진사가 귀가하자 월향은 사색이 된 얼굴로 안방을 뒤지는 심억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큰일 났사옵니다. 나리마님의 약값을 치르려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자개함이 열려있고 그 안에 있던 귀한 패물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사옵니다. 김진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오자마자 들려온 도난 소식에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즉시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마당에 집합시켰다. 횃불이 어지럽게 춤추는 가운데 김진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 당장 모든 방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범인을 찾아내라. 내 그놈의 손목을 잘라버릴 것이다. 하인들이 각자의 방을 수색하는 동안 월향은 김진사의 옆에 서서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행랑어멈의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드디어 건장한 하인 2명이 행랑어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반다지 안에서 월향이 숨겨둔 금비녀와 은가락지, 엽전 꾸러미가 쏟아져 나왔다. 이를 본 행랑어멈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기절할 듯 놀랐고 아이고, 날이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방에 몰래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물증이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김진사는 행랑어멈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평소 윤 씨 부인의 최측근이었던 그녀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에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다. 김진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네, 2년 평생을 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네가 훔친 것이 아니라면 이 물건들이 제 발로 걸어서 내 방에 들어갔단 말이냐. 월향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김진사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나리,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거나 잠시 딴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지만 혹여 마님께서 시키신 일은 아닐지요. 요즘 마님께서 친정 조카의 빚을 갚아주느라 돈이 급하시다는 소문을 얼핏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만 월향의 이 한마디는 김진사의 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그는 윤 씨 부인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신복인 행랑어멈을 시켜 집안 물건을 빼돌리려 했다고 오해하게 되었고 이는 양반가의 안주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었다. 김진사는 즉시 멍석마리를 당하고 있는 행랑어멈을 뒤로 한 채 안채로 뛰어 올라갔고 공포에 떨고 있는 윤 씨 부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부인 정말 실망이오. 어찌 안주인이 되어 아랫사람을 시켜 도둑질을 사주한단 말이오. 친정빚이 있으면 내게 말하면 될 것을. 이리도 비굴하고 천박한 짓을 꾸미다니. 내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소. 윤 씨 부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친정조카의 빚이라니. 그것은 월향이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나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김진사에게는 어떠한 해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읍소했다. 나리,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옵소서. 어멈은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저를 업어 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할 리도 없고 제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시킬 리도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는 필시 누군가의 모략입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밖에서는 행랑어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윤 씨 부인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김진사는 차갑게 돌아섰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내 오늘부로 부인에게서 곳간 열쇠를 회수할 것이니 그리 아시오. 덕이 부족하고
탐욕스러운 부인에게 집안 살림을 맡길 수는 없소. 김진사가 윤씨 부인의 허리춤에서 곡간 열쇠 꾸러미를 거칠게 낚아채 가자 윤씨 부인은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날 밤 행랑어 머문 피투성이가 된 채 쫓겨났고 안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월향은 자신의 방에서 김진사가 가져온 곡간 열쇠를 손에 쥐고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쇳덩어리의 감촉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졌다. 드디어 이 집안의 목줄을 내가 쥐게 되었구나. 그 깐깐하던 늙은이도 치워버렸고 안방마님은 이제 이름뿐인 허수아비가 되었으니 내 세상에 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월향은 열쇠 꾸러미를 가슴에 품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생했다. 월향아, 이제 시작이야. 저 콧대 높은 양반들을 내 발 아래 굴리고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내 치마폭에 담아 저 멀리 떠날 날이 머지 않았다. 밖에서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쫓겨난 행랑어멈의 통곡 소리처럼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윤씨, 부인의 흐느낌처럼 처량하게 들려왔다. 다음 날부터 월향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대놓고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인들을 불러 모아 업무를 지시하고 곳간 문을 열어 식재료를 배분하는 등 실질적인 안방마님 노릇을 자처했다. 하인들은 쫓겨난 행랑어멈의 끔찍한 꼴을 보았기에 누구 하나 감히 월향에게 대들거나 불만을 표하지 못하고 그녀의 눈치만 살피며 납작 엎드렸다. 월향은 김진사 앞에서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알뜰한 첩실인 척 연기했지만 뒤로는 하인들을 쥐어짜고 식비를 횡령하여 자신의 뒷주머니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씨 부인이 누워있는 안채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인들에게 윤씨 부인의 식사를 부실하게 챙기도록 은밀히 지시하여 그녀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 마님께서는 소화가 잘 안 되시니 죽이나 묽게 쑤어 올리거라. 괜히 진수성찬을 올렸다가 체하시면 너희들만 고생이다. 하인들은 그것이 학대임을 알면서도 월향의 위세에 눌려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쫓겨난 행랑어멈은 피멍이 든 몸을 이끌고 인근의 주막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억울함과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이대로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 요물 같은 년이 우리 마님을 죽이고 집안을 삼키려 하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행랑어멈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비록 쫓겨난 신세지만 그녀는 김진사댁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고 월향이 매수한 무당과 하인들 사이에 오가는 검은 돈의 흐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월향의 뒷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거동이 불편한 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평생을 바쳐 모셔온 윤씨 부인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남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행랑어멈의 눈빛은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월향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방심하고 있는 사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아주 작고 위태로운 불씨가 빗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김진사 댁의 대청마루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조상님의 제삿날이 다가왔기 때문이었고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예년 같았으면 안방마님 윤씨가 진두지휘하여 제수용품을 장만하고 조유리씨 저갯보게를 놓는 방향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폈을 터이나 지금은 병색이 완연한 윤씨 부인이 뒷방으로 물러나 있고 그 자리를 첩실 월향이 차지하여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월향은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고 부엌과 대청을 오가며 하인들에게 호령하고 있었는데 어허,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이리 고약해서야 조상님께서 노하시지 않겠느냐. 좋은 참기름을 아끼지 말고 쓰라니까라며 짐짓 정성을 다하는 척 생색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제사 준비보다는 창고에 쌓여있는 최상급 쌀가마니와 값비싼 제수용 건어물들이 얼마나 돈이 될지를 가늠하는 데 쏠려 있었고 하인들은 그런 월향의 속물적인 태도를 알면서도 감히 내색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윤씨 부인은 비록 몸은 병들고 쇠약해졌으나 종손의 며느리로서 조상님의 제사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챙겨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갈한 흰색 소복을 갈아입고 행랑어멈도 없는 쓸쓸한 방에서 홀로 조상님께 올릴 충문을 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조상님, 이 못난 며느리가 덕이 부족하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으니 면목이 없사옵니다. 부디 오늘 제사만큼은 아무 탈 없이 치러져서 지아비의 마음에 평안히 깃들게 해주옵소서. 윤씨 부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먹구름처럼 피어올랐는데 그것은 며칠 전부터 월향이 제사 음식을 준비한답시고 신당 전탕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기 때문이었다. 월향이 단순히 안주인 노릇을 하려는 욕심을 넘어 이 신성한 제사마저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불길한 예감이 윤씨 부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집안 곳곳에 은은한 등불이 밝혀졌고 김진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사당으로 향했는데 그 뒤를 따르는 월양의 표정에는 묘한 흥분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제사상이 차려진 대청마루에는 향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지방지방 이붙은 위패 앞에는 정성스럽게 마련된 음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나 그 음식들 중 일부에는 월향이 몰래 섞어 넣은 상한 재료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김진사가 향을 피우고 첫 잔을 올리기 위해 무릎을 꿇는 순간 밖에서는 때마침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리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촛불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사당 안의 그림자들이 기괴하게 춤을 추었다. 마치 조상님들의 이 부정한 제사에 분노하여 호통을 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 올렸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왠지 모를 불쾌감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사건은 김진사가 두 번째 잔을 올리고 절을 하려는 찰나에 벌어지고 말았는데 제사상 한가운데 놓여있던 조상님의 위패, 즉 신주 젠주가 갑자기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닥으로 떨어져 두 동강이 나버린 것이다. 김진사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고 곁에 있던 하인들과 월향마저 경악하여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조상의 위패가 깨진다는 것은 가문의 멸망을 예고하는 대흉조이자 자손으로서 씻을 수 없는 불효 중의 불효였기에 대청마루는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김진사는 사색이 되어 깨진 위패 조각을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위패 뒷면에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흉측한 낙서와 끈적거리는 오물이었다. 그것은 누군가 고의로 위패를 훼손하고 저주를 걸어놓았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김진사의 손은 분노와 충격으로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때 월향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명을 지르며 김진사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연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름 끼치도록 완벽했다. 아이고, 나리,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조상님의 위패에 피치를 하다니요. 이것은 필시 원한을 품은 자가 집안의 대를 끊어놓으려고 작정한 짓이 분명합니다. 월향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슬쩍 안방 쪽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지난밤, 제가 잠결에 헛것을 보았나 싶었는데 마님께서 한밤중에 하얀 소복을 입고 사당 쪽으로 가시는 것을 얼핏 본 것 같기도 하옵니다. 설마 마님께서... 아니겠지요. 아무리 나리가 미워도 조상님께 이런 짓을 하셨을 리가. 월향은 말끝을 흐리며 교묘하게 김진사의 의심을 윤씨 부인에게로 유도했고 이미 이성을 잃은 김진사의 머릿속에서는 부인이 나를 저주한다는 지난번 무당의 말이 다시금 굉음처럼 울려 퍼졌다. 김진사는 깨진 위패를 손에 쥔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영문도 모른 채 방 안에 앉아있던 윤씨. 부인은 피가 거꾸로 솟은 남편의 형상에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네 인연 네가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내 너를 박대했다고 해서 조상님의 위패에 오물을 치라고 깨뜨려. 네가 감히 이 김씨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으려 작정을 했구나. 김진사는 깨진 위패, 조각을 윤씨 부인의 눈앞에 들이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윤씨 부인은 그 끔찍한 광경에 숨이 난칠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나리.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맹세코 사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리 윤씨 부인은 바닥에 이마를 다스며 호소했으나 김진사는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닥쳐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 위패에 묻은 오물이 내년에 그 검은 속내와 똑같구나. 내 더 이상 너를 아내로,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김진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여 그는 즉시 지 필묵을 가져오라 명하고 떨리는 손으로 이혼장 쟁혼정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칠거지약 치추즈 웍중 시부모에게 불효하고 집안에 불화를 일으켰다는 죄목을 들어 윤씨 부인을 내치겠다는 내용이었다. 부부의 연은 이것으로 끝이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다. 김진사는 다 쓴 종이를 윤씨 부인의 얼굴에 집어던졌고 하인들을 시켜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하인들은 주저하며 머뭇거렸으나 김진사가 칼을 뽑아들고 설치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윤씨 부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마님, 죄송합니다. 어서 나가셔야 합니다. 나리께서 저리 화가 나셨으니. 윤씨 부인은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안 됩니다. 나리, 제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이러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억울해서 못 나갑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냉정하게 돌아섰고 윤씨 부인은 질질 끌려 비바람이 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차가운 빗줄기가 윤씨 부인의 얇은 소복을 적셨고 흙탕물이 그녀의 얼굴과 몸을 뒤덮었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처럼 육중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윤씨 부인은 대문을 두드리며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댔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김진사의 거친 숨소리와 월향의 가증스러운 위로 소리뿐이었다. 나리, 고정하십시오. 저리 독한 여인을 내보내셨으니 이제 집안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월향은 김진사에게 따뜻한 꿀물을 타다 바치며 그의 등을 토닥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빗속에 버려진 윤씨 부인이 아니라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집안의 전담 문서와 권리증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드디어 해냈다. 그 질긴 목숨을 가진 안방마님을 내쫓았으니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김진사, 저 늙은이는 이제 내 꼭두각시나 다름없지. 쫓겨난 윤씨 부인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하염없이 통곡하다가 결국 실신하고 말았는데 다행히도 지나가던 마을 안악이 그녀를 발견하고 급히 자신의 집으로 옮겨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의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 너덜너덜해진 상태였고 그녀는 깨어나서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꼴을 당한단 말인가. 조상님을 그리도 정성껏 모셨거늘 어찌하여 저 요망한 기생년에게 속아 나를 버리십니까? 윤씨 부인의 한 맺힌 탄식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며 김진사의 어리석음과 월향의 독독함을 욕했다. 한편 김진사 댁의 안방을 차지한 월향은 그날 밤 승리의 기쁨에 취해 혼자만의 축배를 들었다. 그녀는 윤씨 부인이 쓰던 화려한 비단 이불을 덮고 윤씨 부인의 보석함을 열어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옷가락지는 내 손에 더 잘 어울리는구나. 이 비녀도, 이 놀이개도 다 내 것이다. 아니, 이 집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서 돈으로 바꿀 것이다. 다음 날부터 월향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김진사가 조상님 위패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몸져 누운 틈을 타 집안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본격적인 재산 빼돌리기 작업에 착수했다. 월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나쁜 거강꾼 중개인을 은밀히 불러들여 김진사 소유의 알짜배기 논밭을 시세보다 싼 값에 급하게 처분하려 했다. 이보게, 김서방, 내 급히 쓸 돈이 있어서 그러니 남쪽 평야에 있는 논천지기 챈즈치를 조용히 팔아주게. 소문내지 말고 현금으로 가져와야 해. 거강꾼은 월향의 의도를 단박에 알아차리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아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진사 어른의 도장은 가지고 계십니까? 월향은 품속에서 미리 훔쳐둔 김진사의 인장을 꺼내 보이며 차갑게 웃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자네를 불렀겠나. 서류는 이미 다 준비해 두었으니 자네는 돈만 가져오면 되네. 월향은 재산을 현금화하는 동시에 집안의 하인들을 대폭 물갈이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반감을 보이거나 윤씨 부인을 동정하는 기색이 보이는 하인들은 가차없이 내쫓고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어수룩하고 돈만 밝히는 자들을 새로 들였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예전의 법도 있고 기품 있던 양반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투전판이나 기방처럼 어수선하고 탐욕스러운 기운만이 가득 차게 되었다. 김진사는 방 안에 틀어박혀 술로 괴로움을 달래며 가끔 월향이 들어오면 부인은 어디 갔소? 내가 너무 심했나라고 헛소리를 해대곤 했지만 그때마다 월향은 나리 잊으십시오. 그 악독한 여인은 벌써 딴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김진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월향은 김진사에게 정체불명의 약을 탄 술을 계속 마시게 하여 그를 반쯤 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마을 어귀의 허름한 초가집에 숨어 지내던 행랑어멈은 윤씨 부인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에 땅을 치고 통곡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 이 사달이 났습니다. 저 천하의 죽일년이 기어이 마님을 내쫓고 안방을 차지했구나. 행랑어멈은 윤씨 부인이 몸져 누워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재회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윤씨 부인을 보며 행랑어멈은 이를 갈았다. 마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현이 지금 집안 재산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놈들이 다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윤씨 부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으나 행랑어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마님의 아드님, 도련님께서 곧 한양에서 공부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련님께 기별을 넣어 이 사실을 알리고 관아에 고발하여 전현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윤씨 부인은 아들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한양으로 유학 보낸 외아들 창수가 있었다. 과거 급제를 위해 절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돌아온다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래. 창수. 내 아들 창수가 있었지. 하지만 그 아이가 이 끔찍한 꼴을 보고 얼마나 놀랄고. 행랑어멈은 즉시 믿을 만한 마을 청년을 시켜 한양으로 가는 인편에 급한 서차를 띄우기로 했다. 한편 월향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돈괴를 열어보며 황금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으나 그 돈괴 밑바닥에는 그녀를 옥죄어올 파멸의 덫이 서서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거치는 듯 했으나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진사댁의 담장 너머로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은밀하고도 절박한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었다. 한양에서 밤낮 없이 말을 달려 고향집 대문 앞에 당도한 김진사의 외아들 창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 예전에 위엄있고 정갈하던 양반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문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마치 폐가와 같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창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에서 뛰어내려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으나 그를 맞이하는 것은 낯선 하인들의 경계 어린 눈초리와 술판이 벌어진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저속한 노랫가락뿐이었다. 내 이놈들 주인이 돌아왔는데 어찌 이리 무례하단 말이냐. 내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디 계시느냐. 창수의 호통소리에 사랑채 문이 열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낯선 사내들이 튀어 나왔는데 그들은 김진사가 아닌 월향이 불러들인 건달들과 투정꾼들이었다. 창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으나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안위임을 깨닫고 안채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건장한 하인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어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 하느냐. 안방마님께서 외부인은 절대 들이지 말라 하셨다. 라며 으름장을 놓는 것이 아닌가. 창수가 하인들을 물리치고 안채로 들어가려 실랑이를 벌이던 찰나
부엌 쪽에서 누더기를 걸친 늙은 여인이 뛰쳐나와 창수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업어 키워준 행랑어멈이었다. 아이고 도련님 드디어 오셨군요. 집안이 망했습니다. 도련님 마님께서는 쫓겨나시고 나리께서는 저 요물 같은 년에게 홀려 사람 구실을 못하고 계십니다. 행랑어멈의 절규 섞인 외침을 들은 창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다. 창수는 행랑어멈을 부축하여 급히 몸을 피했고 마을 어귀의 초가집에 누워있는 어머니 윤씨 부인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아 거적대기 위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어머니 불효자 창수가 이제야 왔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곳에 계시단 말입니까? 누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윤씨 부인은 흐릿한 눈을 떠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내 아들아, 살아있었구나. 내 죽기 전에 너를 못 볼 줄 알았는데 라고 힘겹게 속삭였고 모자의 상봉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분노에 몸을 떠는 창수에게 행랑어멈은 그동안 집안에서 일어났던 기막힌 일들을 낱낱이 고했는데 월향이 어떻게 들어와 이간질을 하고 조상님 위패를 깨트려 누명을 씌웠으며 지금은 집안의 전답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사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창수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고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번뜩였다. 내 맹세코 그 요망한 년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 손으로 그년의 죄상을 밝히고 어머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겠다. 창수는 즉시 관하로 달려가려 했으나 행랑어멈이 그를 말리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련님, 지금 관하로 가봤자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관하의 이방과도 내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합니다. 창수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월향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거강꾼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그들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창수는 행랑어멈이 일러준 대로 변복을 하고 장터와 주막을 돌며 정보를 수집했는데 마침내 월향이 매수했던 무당이 주막에서 술에 취해 떠벌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무당은 월향에게 받은 돈으로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주모에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크크. 그 김진사댁 첩실년이 나한테 얼마나 끔찍이 매달렸는지 아나 내가 그 집 장독대에 저주 인형을 묻어준 덕분에 안방마님을 쫓아낸 거야. 그년이 나한테 쥐어준 돈이 얼만데 무당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창수가 찾던 결정적인 단서였다. 창수는 즉시 마을 장정들을 대동하여 무당을 덮쳤고 겁에 질린 무당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추궁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무당도 창수의 기세와 관하에 넘기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고 월향과 주고받은 서신과 돈을 받은 내역이 적힌 장부를 증거로 내놓았다. 나으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년이 시켜서 한 짓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창수는 때마침 월향이 집안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땅 문서를 팔아넘기기 위해 거강꾼과 김진사를 사랑채에 앉혀두고 도장을 찍으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때는 바야흐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긴박한 순간이었고 김진사댁 사랑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월향은 김진사의 손에 붓을 쥐어주며 재촉하고 있었는데 나리,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두 식구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큰돈이 생기는 겁니다. 김진사는 월향이 먹인 약 기운에 취해 몽롱한 눈으로 종이를 내려다보며 이게 무슨 서류라고 했지? 내 정신이 자꾸만 오락가락하여 라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월향은 속으로 이 늙은이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뜸을 들이는구나 라고 욕을 하며 억지로 김진사의 손을 잡아 인주를 묻히려 했다. 나리, 저만 믿으시라니까요. 어서요. 시간이 없습니다. 거강꾼 또한 옆에서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문서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하는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사랑채 문이 박살날 듯 열리며 창수가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란 월향은 손에 들고 있던 인주함을 떨어뜨렸고 붉은 인주가 바닥에 흩뿌려지며 마치 핏자국처럼 번져나갔다. 몽롱하던 김진사도 아들의 고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눈을 크게 떴다. 창수냐, 네가 언제 돌아왔느냐? 창수는 성큼성큼 다가가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아버님, 소자 창수입니다. 지금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저 요망한 여인이 아버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 도망치려 하는 것입니다. 월향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도련님이 오해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집안 살림을 불리려고.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창수는 품속에서 무당에게서 빼앗은 장부와 서신들을 꺼내 김진사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아버님, 보십시오. 이것이 저 여인이 무당과 짜고 어머님을 모함한 증거입니다. 장독대에 묻힌 저주 인형도, 우물에 빠진 닭도, 심지어 조상님 위패를 훼손한 것도 모두 저 여인이 사주한 짓입니다. 여기 무당이 자백한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포졸들이 결박된 무당을 사랑채 안으로 끌고 들어오자 무당은 김진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싹싹 빌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월향이가 거금을 주며 시키는 대로 하면 평생 놀고 먹게 해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위패에 오물을 칠한 것도 전연이 시킨 짓입니다. 무당의 자백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충격이었고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월향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세상에서 가장 현숙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여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월향은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내며 도끼 어린 눈으로 창수를 노려보았다. 증거 그따위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 놈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나리. 믿지 마세요. 저 자식은 어미 편이라 저러는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김진사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김진사는 배신감과 분노로 몸을 떨며 그녀를 거칠게 뿌리쳤다. 네, 인연. 내 너를 믿고 조강지처까지 내쫓았거늘.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하고 조상님을 욕보여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구나.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김진사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그 소리는 사랑채를 울리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월향은 바닥에 나뒹굴며 악다구니를 썼다. 그래, 내가 그랬다. 늙고 멍청한 양반놈 하나 속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밤마다 징그럽게 달라붙기나 했지. 재산이라도 챙겨야 내 인생 보상받을 거. 아니야. 월향의 뻔뻔한 태도에 격분한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포박했고 함께 있던 거 강꾼과 하인들도 줄줄이 굴비엮이듯 체포되었다. 창수는 차가운 눈으로 포박된 월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재물을 탐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을 저버린 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관아로 끌고 가라. 월향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다.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으냐.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 집안 씨를 말려버릴 테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끌려가는 월향에게 돌을 던지며 욕을 퍼부었다. 천하의 나쁜 년, 양반님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꼴 좋다. 사랑채에는 김진사와 창수, 그리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윤씨, 부인만이 남게 되었다. 윤씨 부인은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다 김진사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김진사는 고개를 들 면목이 없어 바닥만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부인. 내 무슨 낯으로 부인을 보겠소. 내가 어리석어 여우에게 홀려 부인을 그토록 모질게 대했소. 나를 죽여주시오. 김진사의 참회에 윤씨 부인은 조용히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야위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했다. 나리,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입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씨 부인의 넓은 아량에 김진사는 오열하며 아내의 품에 안겼고 창수 또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김진사 댁의 안방에는 다시금 따뜻한 불빛이 켜졌다. 월향이 어지럽혀 놓았던 집안은 행랑어멈과 하인들의 손에 의해 빠르게 정리되었고 곳간 열쇠는 다시 윤 씨 부인의 허리춤으로 돌아왔다. 창수는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마치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광명을 되찾은 집안의 운명과도 같아 보였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월향과 공모했던 자들의 잔당을 처리하고 훼손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며 무엇보다 상처 입은 부모님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창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집안을 넘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어머님께서 흘리신 눈물만큼 반드시 효도로 보답하리라.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는 월향과 그 일당에 대한 추국 퇴조연이 시작되었다. 사또는 월향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했다 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예고했다. 김진사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월향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는데 이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었으나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에게 속죄하고 싶다는 그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었다. 형틀에 묶인 월향은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도끼 어린 눈빛을 거두지 않았으나 명백한 증거와 증인들 앞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사또의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월향은 고개를 돌려 방청석에 앉아있는 윤 씨 부인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그저 담담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가 아닌 악업을 쌓은 중생에 대한 연민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 월향은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다. 내가 진 것인가, 저 여인의 저런 표정을 보려고 내가 그토록 발버둥 쳤던가.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고 관아의 마당에는 준엄한 판결을 기다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다. 관아의 형장신차 위로 내리쬐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가웠고 수많은 구경꾼이 운집한 가운데 죄인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한때 한양바닥을 주름잡던 기생이자 김진사댁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던 월향이 처참한 몰골로 형틀에 묶여 있었다. 사또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엄중하여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죄인 월향은 천한 신분으로 양반가에 들어와 분수에 맞지 않는 탐욕을 부리고 조강지처를 모함하여 내쫓았으며 급기야는 조상의 위패를 훼손하는 패륜을 저질렀으니 이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대역죄이다. 이에 곤장 70대를 치고 노비로 강등시켜 평생 유배지에서 노역에 종사토록 명하노라.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집행관들의 곤장이 춤을 추듯 월향의 등을 내리쳤고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월향의 입에서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가 입고 있던 비단 옷은 이미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곱게 단장했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흉측하게 변해 있었다. 부경꾼들 사이에서는 아이고 꼴 좋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제 눈에는 피가 쏟아지는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아 저런 악독한 년은 더 맞아야 해. 라는 비난과 야유가 빗발쳤다. 월향은 고통 속에서도 흐릿한 눈을 들어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김진사와 윤 씨 부인을 찾으려 했으나 그들은 이미 등을 돌려 관아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김진사는 차마 그 참혹한 광경을 끝까지 지켜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고 윤 씨 부인은 그런 남편의 옷자락을 조용히 잡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넬 뿐이었다. 월향이 그토록 갈구했던 부귀영화와 남자의 사랑은 한낮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고 남은 것은 뼈를 깎는 고통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뿐이었다. 곤장질이 끝난 후 월향은 짐짝처럼 거적에 말려 짐승 수레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그녀가 끌려간 길바닥에는 붉은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그녀의 비참한 최후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 인고잉보요. 사필귀정 십이귀정이라는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진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아내가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문 앞에 이르러 기울어진 문짝과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마주한 김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멈칫거렸다. 그때 윤씨 부인이 먼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 들어가시지요. 이제 묵은 때를 벗겨내고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은 주인이 돌아와야 비로소 생기가 도는 법입니다. 윤씨 부인의 그 담담하고도 강인한 태도에 김진사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한 것을 억지로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내 면목이 없소. 이 집을 다시 밟을 자격이 없는 놈이오. 하지만 아들 창수가 든든하게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다. 아버님, 지난 일은 잊으시고 앞날을 생각하십시오. 저희가 힘을 합쳐 예전보다 더 훌륭한 가문을 만들면 됩니다.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상처 입은 보금자리로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집안에 들어선 후 가장 먼저 시작된 일은 앵마기 청소였는데 행랑어멈과 하인들은 월향이 머물던 별당의 모든 물건을 마당으로 끌어내어 불태우기 시작했다. 화려한 비단 이불, 자개장, 월향이 쓰던 거울과 화장품들이 시뻘건 불길 속에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행랑어멈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 불길 속에 뿌리며 소리쳤다. 취춘 나쁜 귀신아. 썩 물러가라.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 모습은 마치 집안에 서려있던 월향의 도끼와 사악한 기운을 물리적으로 태워 없애는 정화의식과도 같았다. 윤씨 부인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악몽을 떨쳐내려 애썼고 불길이 사그라들 즈음에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인들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아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들이 활짝 열리며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청소가 끝난 뒤 김진사는 목욕제게 무유짜이지하고 정갈한 의관을 갖춰 입은 뒤 사당으로 향했는데 그의 손에는 새로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조상님의 위패가 들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위패를 제자리에 안치하고 향을 피우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에 가까운 고유제, 거부유지를 올렸다. 불효자손김, 아무개, 조상님 앞에 엎드려 사죄하나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요망한 것에 눈이 멀어 가문을 더럽히고 위패마저 지키지 못했으니 죽어 마땅한 죄인이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못난 자손이 다시는 곁눈질하지 않고 가문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김진사의 울음소리는 사당을 가득 채웠고 그 진심 어린 참회는 조상들의 영혼을 달래기에 충분해 보였다. 뒤에서 함께 절을 올리던 윤씨 부인과 창수도 눈시울을 붉히며 마음속으로 집안의 평안을 빌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이 끔찍한 시련은 오히려 김진사 가족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집안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김진사는 안방으로 윤씨 부인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다. 양반 남자가 아내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으나 김진사에게는 체면보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부인, 내 평생을 부인에게 속죄하며 살겠소. 곳간 열쇠는커녕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부인의 뜻에 따를 것이니 부디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오. 윤씨 부인은 황급히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나리,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습니다. 나리의 허물은 곧 저의 허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탓도 있으니 이제 서로 탓하지 말고 남은 생을 의지하며 사십시다. 윤씨 부인의 넓은 아량에 김진사는 다시 한번 감복했고 두 사람은 신혼 때보다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게 되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가로막았던 불신과 오해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밤이면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한편 아들 창수는 집안의 명예를 드높이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문에 매진했는데 그의 글 읽는 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그 집 아들내미가 효자야. 효자. 집안 망할 뻔한 걸 구해내더니 이제는 과거 급제하려고 저리 애를 쓰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흰눈이 내리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드디어 한양에서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기쁜 소식을 알리는 관리가 말을 타고 김진사댁 대문 앞으로 달려왔다. 이리 오너라. 김창수 도련님께서 문과에 장원 급제하셨소.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어사화를 꽂고 금이 환영하실 것이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김진사댁은 경사스러운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다. 김진사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관리를 맞이했고 윤씨 부인은 감격에 겨워 부엌으로 달려가 잔치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창수가 어사와 유파화를 머리에 꽂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채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서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다. 창수는 집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고 김진사와 윤씨 부인은 자랑스러운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네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구나. 김진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창수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모두 아버님과 어머님의 덕택입니다. 앞으로 나라시를 하는 관리로서 청렴결백하게 살며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겠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댁 마당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마을 사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다. 지난날에 흉흉했던 소문과 불행은 모두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오직 웃음소리와 풍악소리만이 가득했다. 행랑어멈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외쳤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댁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것을 넘어 적선직선하는 집안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김진사는 자신의 잘못을 거울 삼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소장료를 감면해주는 등 덕을 베풀며 살았고 윤씨 부인은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알뜰하고 지혜롭게 꾸려나갔다. 창수는 조정에 나아가 강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목민관, 무민관이 되어 임금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김진사와 윤씨 부인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며 마당에서 뛰노는 손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뜰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윤씨 부인이 찻잔을 들어 김진사에게 권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리, 저 매화꽃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저리 고운 꽃을 피우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김진사는 찻잔을 받아들고 윤씨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렇구려. 우리 집안도 저 매화와 같지 않소. 혹독한 겨울이 없었다면 어찌 이 봄날의 따스함을 이토록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겠소. 이 모든 것이 부인의 덕이오. 부인이 그 모진 세월을 견뎌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 신세가 되었을 것이오. 김진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씨 부인의 얼굴에는 수줍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두 노부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이제 안다. 재물이나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며 악한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불러온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말이다. 바람이 불어와 매와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김진사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얘들아, 옛날에 어떤 어리석은 양반이 여우에게 홀려 소중한 보물을 버릴 뻔했단다. 하지만 그 보물이 얼마나 빛나고 단단한지 뒤늦게 깨닫고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지.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윤씨 부인은 옆에서 빙그레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김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로는 상서로운 구름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이 집안의 기둥 하나하나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전해질 것만 같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으니 세상사 굽이굽이 험난한 고개도 많고 유혹의 바람도 거세지만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덕을 쌓으며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붓을 놓는다.